연금술과 불사의 영약, 과연 진실인가? 우리는 종종 영화나 소설 속에서 연금술이라는 신비로운 학문을 접하곤 합니다. 금을 만들거나 죽지 않는 영약을 제조하는 마법 같은 기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허구에 불과할까요? 놀랍게도 연금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실존했던 연구 분야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중세 유럽, 심지어 동양의 연단술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불사의 영약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술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실제 사례는 존재할까요? 연금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 신비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연구였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개념은 현자의 돌입니다. 현자의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불사의 영약을 만들 수 있는 궁극의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이 돌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심지어 일부 기록에서는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콜라스 플라멜입니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14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연금술사로 생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어느 날 한 고대 서적을 해독하며 현자의 돌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 그는 죽지 않는 영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영생을 얻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플라멜과 그의 아내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의 전설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동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연단술은 불사의 영약을 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연단술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수은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면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연금술에 매달렸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 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는 텔로미어 연구는 과거 연금술사들이 찾던 불사의 영약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술이 과거의 미신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 과학이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니콜라스 플라멜이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일까요?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들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그리고 현대 과학은 연금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중세 연금술사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금속을 금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불사의 영약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연금술적 변환입니다. 연금술사들은 금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귀한 형태로 변한다고 믿었으며 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물질이 현자의 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니콜라스 플라멜의 연구 기록에서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 물질을 정화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개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20세기 이후 원자핵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연금술적 변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과학자들은 원자핵을 조작하여 실제로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경제성이 낮지만 연금술이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불사의 영약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세포 속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점점 짧아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거나 복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거나 멈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 역사학자인 로렌스 프리스 박사는 연금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 인류가 화학과 물리학을 이해하려는 초기 형태의 과학이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의 연구가 없었다면 전대의 화학의 발전도 늦어졌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자인 레베카 윌슨 박사는 불사의 영약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노화를 지연시키는 기술은 현재 꾸준히 발전 중입니다.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불사의 개념은 과학적으로 다른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거 연금술사들이 연구했던 다양한 물질들이 현재 의학과 화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술사들이 실험했던 여러 화학 물질 중 일부는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술의 상징이었던 불사의 영약도 다양한 약초와 혼합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현재의 한방약재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부터 중세 유럽, 동양의 연단술에 이르기까지 연금술은 많은 이들의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었으며 그것은 당대의 철학, 과학, 그리고 신비주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독특한 학문 분야였습니다. 과거의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의 실험을 통해 물질의 변환과 불사의 영약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신비로운 상징과 기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술이 과연 단지 상상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존재했던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연금술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인 불사의 영약이나 현자의 돌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사들의 연구가 오늘날의 화학이나 물리학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연구가 현대 과학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크며 그들이 탐구한 개념 중 일부는 현대의 생명과학, 화학, 의학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 특히 니콜라스 플라멜과 같은 인물들은 현자의 돌을 통해 불사의 영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자의 돌은 단순한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돌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의 이러한 상징적인 물질은 단순한 신화로 끝나지 않고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아이디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금술이 찾고자 했던 변환의 원리를 현대의 과학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과학자들은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면에서 실용적이지 않지만 이는 연금술이 꿈꾸던 물질 변환의 한 예시로 현대 과학이 과거 연금술의 이론을 일부 증명했음을 보여줍니다. 연금술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불사의 영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약은 단순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히 건강하고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들은 연금술이 추구했던 불사의 영약과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텔로미어라는 개념은 과거 연금술사들이 꿈꾸던 불사의 영약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시마다 점차 짧아지며 이는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거나 복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거나 멈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과거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불사의 영약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술사들이 추구한 불사의 영약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불사의 개념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사와 물질의 변환을 동시에 꿈꾸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귀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불사의 영약을 만들기 위한 연금술적 탐구는 단순히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열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금술의 목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변환과 불사의 영약은 더 이상 신비주의적이고 신화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은 연금술이 꿈꿨던 물질 변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구를 통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화학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물질의 특성과 변환에 대해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화학 물질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물질들은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금술이 과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금술의 연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연금술의 상징적인 개념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일부 연금술적 이론은 현대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불사의 영약은 물질의 변환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탐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구 분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사의 영약은 여전히 현대 과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텔로미어 연구와 노화 방지 기술의 발전은 연금술이 꿈꾸던 불사의 영약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발전된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연금술의 연구는 현대 과학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온 과학적 진리를 향한 여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들은 오늘날의 과학과 의학, 화학, 생명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연금술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미스터리와 과학적 가능성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정한 불사의 영약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 연금술의 역사와 과학적 사실을 참조하였으나, 불사의 영약과 같은 부분은 픽션이 가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중국에서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이 흘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셀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불행을 맞이해야 했고, 무엇보다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피해가 결코 적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테지만, 아무래도 약소한 국가들에게는 그만큼 더욱 커다란 공포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5년 전의 그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까지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만을 넘고 사망자 수는 4,300명을 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지방의 실제 확진자 수는 보건부 발표 수치의 45배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이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WHO의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의 3배, 즉 2100만 명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을 총 3억 3680만 년 단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라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코로나19를 바로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훨씬 치명률이 높은 메타뉴모라는 미스터리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다시 발생한다고 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병하고 있으며 폐러라고 불리는 심각한 폐렴 증상과 함께 코로나19와 유사한 고열, 기침, 호흡기 감염 증상을 동반한 사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일리 스타는 중국 전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연상시키는 악몽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소아과 병원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가 고열, 기침, 무기력,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장수성 한 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환자들이 모두 폐렴과 호흡 부전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다행히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만큼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치명률은 훨씬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맡고 있는 병동의 환자 30명 중 6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3명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같은 날 로이터는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원인 불명의 폐렴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스타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백신 사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심각한 폐렴 증상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이번 발병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내 감염 상황은 엄격히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여러 대응 조치와 확산 방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최근 이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낮추고 이는 매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연례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는 호흡기 감염병이 내년 이 시기에 정점을 찍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과밀화 및 호흡기 질환 사례 증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는 올해 증상이 덜 심각하고 확산 규모도 작년보다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은 자주 발생하지만 올해는 더 가벼운 증상과 제한적인 확산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자국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 중국 내 여행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HMPV가 유일한 유행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 인디안 엑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독감,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및 코로나19와 같은 다른 병원체와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웃 국가들은 감염병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언론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툴 고엔 박사가 2024년 12월 HMPV 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역시 뉴스위크에 유사한 평가를 발표하며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걸쳐 호흡기 감염병 사례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는 호흡기 감염병이 매년 이 시기에 정점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정부는 자국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여행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과부하와 호흡기 질환 급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는 이번 사태의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며 확산 규모 또한 작년보다 더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HMPV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최근 감염 사례의 급증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팬데믹의 전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콩에서 일부 HMPV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고, 캄보디아와 대만은 여전히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감염병 통제국은 HMPV에 대해 경고하며 이번 바이러스가 시즌 말기의 코로나19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질병통제센터는 이 바이러스가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보건 당국이 HMPV가 여타 호흡기 바이러스와 유사하며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메타뉴모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자면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며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월 4일 인도 보건부는 HMPV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중국과 인근 지역에서 증가하는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혼합감시 그룹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도 보건 서비스 총괄국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계보건기구, 인도 국가질병통제센터, 의학연구협회, 그리고 주요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혼합감시 그룹 회의는 인도 보건 서비스 총괄국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 인도 국가질병통제센터, 인도 의학연구협회, 그리고 주요 병원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비 훈련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호흡기 질환의 증가 가능성에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호흡 질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HMPV 폐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 당국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상황이 현재 유행 중인 독감 시즌을 할 때 비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 국가질병통제센터는 국내의 호흡기 질환과 계절성 독감 사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의 확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에는 큰 증가가 없었으며 어떤 기관에서도 대규모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호흡기 감염 질환과 마찬가지로 HMPV는 기침, 재채기, 악수, 감염된 표면 접촉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빈번히 손을 자주 씻고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제 막 벗어나나 싶더니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문득 인도 소년의 예언이 혹시 이 바이러스를 두고 했던 예언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제2의 코로나19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각자 또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능력을 가진 달라이라마의 환생.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초능력을 가진 달라이라마의 환생에 관련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환생을 통해 계속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현재 14대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환생이 티베트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해석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이 전통적으로 반복되어진 시작은 15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달라이라마로 알려진 겐둔 두빠는 1391년에 태어나 1474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의 환생자로 인정된 겐둔 갸초는 1475년에 태어나 1542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전통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현재의 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 갸초께서 193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전통으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는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환생하여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민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의 윤회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윤회를 반복하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로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환생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로 티베트 불교 신자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현대적 해석에 따르면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14대 달라이라마께서는 자신의 환생이 티베트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께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단순히 환생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달라이라마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달라이라마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특징, 즉 특별한 능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통찰력. 달라이라마는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높은 수준의 영적 통찰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그가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유 능력. 일부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예언 능력. 달라이라마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그가 티베트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비와 사랑의 실천. 달라이라마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지혜와 가르침. 달라이라마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이러한 5가지 능력들은 그가 단순히 환생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과 예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대까지 이어진 달라이라마 중에서도 초능력이나 예지력으로 특별히 유명한 달라이라마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6대 달라이라마인 창양갸초입니다. 그는 1683년에 태어나 1706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창양갸초는 다른 달라이라마들과는 달리 전통적인 수도 생활을 따르지 않고 시와 노래를 즐기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시와 노래는 티베트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예지력과 영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집니다. 그의 삶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지력. 창양갸초는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시를 남겼는데 이는 그의 예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하가 내 날개를 빌려다오. 나는 멀리 날아가지 않으리니 리장에서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 시는 그가 티베트를 떠나기 전에 지은 것으로 그의 죽음과 환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영적 능력. 창양갸초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기 전 상서로운 기적들을 보았다고 전해지며 이는 그가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어머니가 샘에서 물을 떠다 마시자 그 샘에서 물 대신 우유가 솟구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학적 재능. 창양갸초는 시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영적 경험과 통찰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와 노래는 티베트 전역에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며 그의 문학적 재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5대 달라이라마인 응왕 롭상갸초도 초능력과 예지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1617년에 태어나 1682년에 사망하셨으며 티베트의 정치적 통합과 불교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응왕 롭상갸초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여러 지역을 통합하고 포탈라 궁전을 건설하여 티베트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만들었습니다. 5대 달라이라마인 응왕 롭상갸초는 그의 영적 능력과 예지력으로 유명하지만 몇 가지 눈에 확 끌리는 미스터리한 경험들도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환생의 예언. 응왕 롭상갸초는 자신의 환생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다음 환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포탈라 궁전의 건설. 응왕 롭상갸초는 포탈라 궁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궁전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샘물이 건설을 방해했지만 달라이라마의 기도로 인해 샘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그의 영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영적 치유. 응왕 롭상갸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손길만으로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는 그의 영적 능력을 증명하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의 치유 능력은 티베트 전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지력. 그는 티베트의 미래에 대한 여러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으며 이는 그의 예지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는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여러 예언을 남겼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응왕 롭상갸초의 이러한 미스터리한 경험들은 그의 영적 능력과 예지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장 유명한 달라이라마라고 한다면 14대 달라이라마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 갸초는 1935년에 태어나셨으며 2세 때 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텐진 갸초는 1950년에 공식적으로 달라이라마로 즉위하셨고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 이후 인도로 망명하여 현재까지도 인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4대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자비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독립과 자치권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오셨으며 그의 가르침과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14대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비와 지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달라이라마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텐진 갸초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두드러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3호와 외계 생명체와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화성 3호의 미스터리 외계 생명체와의 첫 만남에 관한 다소 긴 영상입니다. 광활한 우주와 그에 따른 각종 탐사선들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전쟁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은 우주 탐사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특히 소련의 금성과 화성 탐사는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소련은 붉은 행성 탐사를 목표로 수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고 미국은 달 탐사에 집중했습니다. 소련은 28대의 우주선을 발사하여 13대는 금성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고 8대는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련은 당시 미국보다 주도적인 우주 탐사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와 최초의 우주인 탄생 등 우주 탐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으로 소련의 우주 탐사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59년 소련은 달에 도달한 최초의 우주선인 루나 2호를 달 표면에 충돌시켜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고 이를 통해 우주 탐사 패권을 선점했습니다. 1966년 루나 9호는 최초로 달 연착륙에 성공한 우주선이 되었고 달 표면에 첫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1970년 루나 16호는 세계 최초로 달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여행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108분간 궤도 비행을 마쳤고 이를 통해 소련은 우주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1964년에는 최초의 다인승 우주비행 프로그램인 보스호트 1호를 운영했습니다. 1971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우주정거장인 살류트 1호를 발사하여 다양한 우주 임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은 베네라 미션을 통해 금성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금성은 지구 대기압의 90배에 달하는 험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황 같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65년 소련의 베네라 3호는 금성 탐사에 실패했지만 1967년 베네라 4호는 금성 착륙에 성공하여 대기 중 산소와 물이 없고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자기장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소련은 금성 탐사 임무를 계속 진행하여 1969년 베네라 5와 6호를 발사했습니다. 베네라 8호는 금성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발사된 베네라 9호에서 12호 탐사선들은 더 높은 품질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착륙선을 탑재하여 다양한 금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981년 소련은 베네라 13호와 14호를 5일 간격으로 발사했습니다. 두 탐사선은 금성의 대기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밀폐용기에 봉인된 상태로 발사되었고, 금성에서 예상보다 긴 작동 시간으로 신비로운 컬러 이미지를 촬영하고 소리를 녹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성의 바람 소리는 으스스한 백색 소음을 연상시키며 금성 표면의 평균 풍속은 초당 0.3에서 0.5m로 분석되었습니다. 베네라 14호는 금성의 가혹한 환경을 컬러 파노라마 이미지로 포착하였으며 이 이미지는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성을 촬영한 최고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소련이 촬영한 금성의 일부 모습은 현재까지도 비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네라 미션 성공 후 소련은 화성 탐사를 목표로 화성 2호와 3호를 개발하여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1971년 5월 화성의 대기 기후 표면 특징 연구를 위해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된 화성 2호를 발사했으나 착륙선의 낙하산 고장으로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다행히도 궤도선은 화성에 대한 데이터를 지구로 안전하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발사된 화성 3호는 화성 표면에 착륙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화성 3호는 외계 행성의 험난한 환경에 견디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장착했으며 프라뱀 로버라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로봇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로버는 무게 5kg의 화성 지형 탐사 임무를 가진 로봇으로 험난한 지형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15m 케이블로 착륙선에 고정된 상태로 화성 토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프라뱀 로버는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작동 시간이 약 20초 남짓이었습니다. 화성 3호의 붉은 행성 탐사 성공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소련이 선두주자임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게 약 4,650kg의 이 우주선은 궤도선과 착륙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메라와 각종 화성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소련의 화성 탐사 결과는 우주 탐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성 2호와 3호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으며 랜더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화성에 착륙할 때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착륙선의 속도를 늦추는 낙하산이 펴지고 작은 로켓이 부드러운 착륙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성 3호는 착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지와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화성 임무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하였고 이를 통해 화성에서 외계 생명체 탐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성 탐사선에는 표면 탐사 외에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화성 3호가 촬영한 이미지만으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화성 3호는 지구에 데이터를 보내는 중 15초 만에 통신이 끊겼으며 이 통신 두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먼지 폭풍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지만 외계 생명체의 영향으로 통신이 끊어졌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소련의 화성 탐사 공식 보고서에서 프라뱀 로버에 대한 부분이 비밀로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에 비밀이었던 프라뱀 로버의 존재가 유출되었으며 화성 6호와 7호 우주선에도 이 로버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성의 엄청난 먼지 폭풍은 몇 주 동안 지속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을 만드는데 화성 3호 탐사선이 멈춘 원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화성의 환경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더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게 했으며 성공적인 외계 행성 탐사 임무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주 탐사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인류의 도전을 수차례 좌절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성 2호의 착륙 실패가 있습니다. 화성 착륙 중 로켓의 작동 이상으로 표면에 충돌한 사건은 유명한 아폴로 미션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모듈이 달 표면 착륙을 위해 하강할 때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닐 암스트롱의 빠른 판단과 조종 기술 덕분에 자신과 동료 비행사 버즈 올드린의 생명을 구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1971년 소련이 발사한 화성 3호는 개선된 기술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화성 3호에서 발생한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이후 탐사선에는 진보된 기술을 갖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05년 나사는 화성 정찰 궤도선을 발사하여 화성 표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궤도선의 임무는 화성 전체를 탐사하는 것이었지만 수십 년 전 착륙한 화성 3호를 찾는 임무도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탐사선이 먼지 폭풍에 묻혔을 가능성도 높았지만 과학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사에 열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MRO가 화성 표면에서 물체를 포착하여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낙하산으로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꽤 정확하게 보였으며 낙하산 주변에서 화성 3호로 추정되는 금속 물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화성 3호의 고장 원인은 찾을 수 없었지만 잔해가 발견됨으로써 소련의 우주 탐사 업적은 다시 한번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우주 경쟁을 조성하며 서로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국가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 탐사에 대한 공동 목표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주 산업은 일론 머스크에 의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발사 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여 과거에 비해 우주로 로켓을 끊임없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신기한 현상을 시청자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스페이스X가 발사한 로켓 모듈이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도킹을 시도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삼각형 물체가 촬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검은색 삼각형 비행체라고 묘사했으며 다른 시청자들은 카메라 얼룩이나 우주 쓰레기, 기후 측정용 풍선이 터진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이반 박은 이 영상이 우주에서 지구의 남극광을 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디오에는 미확인 비행물체 그룹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UFO의 존재는 더욱 확실해졌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각국의 우주기관은 영상 속 비행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사를 포함한 우주기관의 정보 은폐를 고발하는 내부자들의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련의 금성과 화성 탐사 임무도 포함되었습니다. 1982년 베네라 13호는 금성에서 고품질의 풍경사진과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행성 표면에서 유기분자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금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소련은 금성 탐사에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을까요? 각국의 우주기관이 숨기고 있는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현재 인류의 지식과 기술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미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스테리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CP 연구실에서 벌어진 미스터리. 이 실험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보고된 미스터리 사건과 음모론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MK울트라 프로젝트와 필라델피아 실험, 그리고 여러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들입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미 중앙정보국이 1950년에서 1970년대에 비밀리에 수행한 실험으로 마인드 컨트롤과 약물 실험을 통해 인간 정신을 조작하려 했던 연구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환각 증상을 겪거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 실험이 폭로되면서 CIA는 관련 기록을 대부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실험은 미 해군이 전함을 레이더에서 사라지게 만들려 했다는 도시 전설입니다. 1943년 USS 엘드리지오가 순간이동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일부 증언자들은 배가 다른 장소에서 목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부인되었으며 실제로 어떤 실험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이외에도 고고학적 발굴 도중 실종된 연구원들, 기묘한 주파수를 감지한 과학자들의 증언 등 다양한 미스터리 사건들이 SCP-재단에 숨겨진 실험 이야기로 각색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CP-재단, 이 조직이 단순한 도시 전설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기록된 문서들, 사라진 연구원들, 그리고 절대 공개되지 않는 실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감추려 하는 실험일수록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SCP-재단이 스스로 폐기하고 영원히 봉인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실험들이 성공했다면 인류는 지금쯤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CP의 한 실험은 인간의 감각을 조작하는 연구였습니다. 사람의 뇌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연구 초기에는 단순한 감각 확장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환각이라 여겼지만 문제는 실험실에 있던 다른 연구원들조차 같은 존재를 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실험실 안에서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실험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구팀은 실험을 중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연구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실험실의 문은 잠겨 있었고 감시 카메라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책상 위에 흐릿하게 남겨진 손톱 자국뿐이었습니다. SCP의 또 다른 실험은 인간의 뇌파를 특정한 주파수로 변형하여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신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연구진은 전파를 조작하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신호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체불명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잡음처럼 들렸으나 분석 결과 그것은 분명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였습니다. 연구팀이 해독을 시도하자 신호는 갑자기 변형되더니 연구소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실험 중이던 방이 이상하게 낯설어졌다고 증언했고, 일부는 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돌연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들은 단순한 과학적 연구가 아닙니다. SCP-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조작하려 했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SCP의 한 실험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분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변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인간의 정신이 물리적 신체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피실험자들이 유체 이탈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대상자는 자신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된 또 다른 자신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일부는 실험 도중 자취를 감췄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그들의 신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의 시신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피실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들이 단순한 가설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접근해서는 안 될 영역을 건드린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SCP-재단이 감추려 했던 연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철저히 숨겨졌으며 관련 기록들은 하나둘씩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기록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실험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요? 재단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SCP와 관련된 가장 위험한 연구,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껏 알고 있던 현실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연 우리는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SCP-재단의 실험 중에서도 가장 철저히 감춰진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실험들은 결코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이 실험들이 실패했다고 발표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일부 연구들은 성공했으며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봉인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들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조각난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그 실험들이 무엇을 시도했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SCP의 한 연구는 인간의 꿈을 조작하려는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특정한 신경 자극을 통해 실험 대상자들이 같은 꿈을 꾸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리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시험자들은 비슷한 내용을 꿈에서 경험한다고 보고했으며, 연구진은 이를 통해 집단적인 무의식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더 이상 연구진이 설정한 내용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묘사하는 장소가 모두 동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진이 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의심했지만, 실험을 거듭할수록 피험자들은 같은 구조물, 같은 존재들, 같은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실험자 중 한 명이 실험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으며 연구진이 그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신경활동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마치 현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듯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실험을 중단하려 했으나 다른 피실험자들이 점차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이 실험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직후 실험실 전체에 정체불명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순간 실험실 내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복구된 CCTV 영상에는 연구진과 피험자들이 앉아있던 자리만 남아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연구는 인간의 의식을 네트워크화하려는 실험이었습니다. SCP-재단은 인간의 뇌가 전자기적 신호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단순한 뇌파 공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연구진은 이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실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더 이상 연구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마치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했으며 연구진이 제시하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상자들은 동시에 연구소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보안팀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들 중 한 명이 남긴 마지막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절되었다. 이후 연구진은 실험을 중단하고 데이터 폐기를 결정했지만 관련된 연구원들 중 일부는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쇠약 증상을 호소했으며 몇 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연구 중 하나는 SCP가 수행한 현실 조작 실험이었습니다. 재단은 특정한 주파수를 통해 공간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용해 물리적 공간을 접거나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작은 입자 수준에서 변형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실험실 내부에서도 미세한 공간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더 강한 주파수를 이용해 실험을 확대했고 그 순간 실험실 내부에 이상한 변형이 감지되었습니다. 실험실 내부 벽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새로운 출입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조사하려 했지만 실험 종료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진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 종료 직후 출석을 점검하던 연구원이 특정 인물들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감시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분명히 존재했던 연구원들이 기록에서 삭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책상과 연구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연구소 내부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들은 단순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 결과는 여전히 SCP 재단 내부에서 비밀리에 보관되고 있으며 연구를 수행했던 과학자들조차 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SCP 재단이 이 연구들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연구들이지만 그 실험들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SCP 재단이 감추려 했던 가장 위험한 실험이 결국 다시 시도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조작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SCP 재단이 단순한 연구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가 감히 다루어서는 안 될 영역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순간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SCP 재단에 숨겨진 실험들, 그들의 연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수 전 인류 문명은 존재했을까? 고대의 대홍수 전 문명이 실존했을 가능성은 수많은 고대 문헌과 신화, 그리고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신화에는 대홍수로 인해 사라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를 단순한 전설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대홍수 이전에 발전된 인류 문명이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대홍수 신화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 신화의 만우 전설, 중국의 우왕 대홍수 이야기까지 이러한 전설들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타락을 이유로 홍수를 일으켰으며 오트나 피시팀이라는 인물이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대홍수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경험한 다양한 문명들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요? 고고학적 발견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9600년경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조 유적으로 기존의 인류 문명 발전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대홍수 이전에도 상당히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인도 해안의 캄베이만에서는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도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해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의 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은 오늘날의 기술로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남미의 사크사이유아만 유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석축 기술을 보여주며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유적들이 대홍수 이전의 문명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이전 문명은 과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 문명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대략 1만 2천 전에 강력한 문명이 존재했으며 대홍수와 지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해저 탐사를 통해 쿠바 근처의 해저에서 거대한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유적과 전설들은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대홍수 이후 인류는 문명의 흔적을 다시 찾고자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고대의 대홍수 전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대 과학과 연구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고대 지도들을 살펴보면 대홍수 이전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놀라운 단서들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6세기에 제작된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당시 유럽인들이 알지 못했던 남극 대륙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도 얼음에 덮이기 이전의 해안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현재처럼 얼음에 덮이기 이전의 시기를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16세기 이전의 누군가가 대체 어떻게 이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가설 중 하나는 대홍수 이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거석 구조물들은 현대 기술로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페루의 사크사이유아만 성벽은 정교하게 깎인 돌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물려 있으며 이와 비슷한 석조 기술은 이집트, 멕시코, 캄보디아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단순한 도구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으며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나스카 평원의 거대한 지상 그림들은 하늘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체 누가 왜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과 기록들도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합니다. 인도의 마하바라타 서사시에는 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핵폭탄과 유사한 무기가 사용된 듯한 묘사가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인도 마하라슈트라 지방의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리화된 석재들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과거의 핵폭발로 인해 생긴 것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고대 문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바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캄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유적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최소 9,50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인류 문명 발달 연대보다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이곳에서는 도로, 건축물, 집터 등 명확한 도시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문명이 대홍수로 인해 바닷속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홍수 이전의 인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체 그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기술과 지식이 지금까지 전해졌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대 문명이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지도, 거석 구조물, 신화적 기록, 그리고 해저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합니다. 특히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던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인간이 해안가를 따라 문명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학계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더 많은 발굴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잃어버린 문명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 단순한 장난인가? 외계인의 흔적인가? 여러분, 영국 들판에 나타난 미스터리 서클을 들어보셨나요? 그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진짜 외계인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장난일까요? 이 미스터리 서클은 어떻게 단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걸까요? 상상해보세요. 평화로운 들판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원형 패턴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곳에 다녀갔던 걸까요? 아니면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자연 현상일까요? 미스터리 서클이란 무엇일까요? 1970년대에 영국의 한 들판에서 처음 주목받은 이 패턴은 외계 생명체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정교한 디테일과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서클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1980년 후반 더그 바우어와 데이브 초렐리가 일부 서클을 자신들이 나무 판자와 밧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스터리 서클의 정밀성과 대칭성, 그리고 이상한 전자기장 변화는 단순한 장난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어 왔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주목받았지만 이후 독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하학적인 패턴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은 발견되는 장소마다 그 규모와 정교함, 그리고 발생하는 패턴이 다르며 각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을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미스터리 서클은 신비로움을 더하며 그 정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들이 자연 현상, 인간의 장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일 가능성을 상정하며 여러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천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슈퍼문이나 기타 천문 현상이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모든 미스터리 서클을 해석하기에 부족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이 서클들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스터리 서클은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신비로운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일까요? 다음에 이런 패턴을 본다면 단순히 재미있는 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 속에는 우주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세부사항과 흥미진진한 분석을 보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정말로 상상 이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판에 갑자기 나타난 정교한 패턴, 미스터리 서클. 평화로운 들판에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원형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이 기하학적인 무늬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클들은 과연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할까요? 미스터리 서클이 처음 주목받은 때는 1970년대 영국의 한 들판에서입니다. 거대한 원형 패턴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언론과 대중은 이를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0개가 넘는 미스터리 서클이 발견되었고, 이들의 정교함과 규모는 점점 더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서클은 밤사이 단 몇 시간 만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패턴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1980년대 후반, 두 명의 영국인, 더그 바우어와 데이브 초렐리가 미스터리 서클의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나무 판자와 밧줄로 간단한 원형 패턴을 만들어 보이며 일부 서클이 사람의 장난일 가능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일부 미스터리 서클은 사람이 만들기에는 지나치게 정밀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몇몇 서클에서는 주변의 전자기장이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정 서클들은 밤사이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인간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스터리 서클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강한 바람이나 기후 조건이 특정 패턴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클 내부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방사선과 자성 입자 역시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설명만으로 모든 미스터리 서클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은 단순한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이 서클들이 사람들에게 끝없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스터리 서클은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외계에서 온 신호일까요? 미스터리 서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패턴들은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패턴을 본다면 단순히 재미있는 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 속에는 우주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미스터리 서클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장난에 불과할까요?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왔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의 기원을 두고 과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 연구자들이 제기한 각종 이론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과학적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미스터리 서클이 강한 바람, 기후 조건, 혹은 특정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강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들판의 작물을 눌러 복잡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자연적 설명만으로는 모든 미스터리 서클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특히 전자기적 이상 현상이나 내부 방사선 수치의 변화는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천문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특히 슈퍼문이나 태양과 행성의 특정 정렬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천문 현상이 집안에 압력을 가해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미스터리 서클이 이러한 천문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도 설득력이 있으나 모든 미스터리 서클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초자연적 현상 연구자들의 견해도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미스터리 서클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미스터리 서클의 정밀성과 대칭성이 일반적인 인간의 기술로는 만들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일부 서클에서 발견된 전자기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방사선 수치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장난이나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미스터리 서클을 연구한 자원봉사자들과 예술가들의 의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일부 서클이 인간의 창작물이며 그 복잡한 기하학적 디자인은 주로 나무 판자와 밧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영국의 더그 바우어와 데이브 초렐리는 여러 미스터리 서클이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판자와 밧줄로 패턴을 만들어 보이며 일부 서클이 인간의 장난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서클들이 존재하며 그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을 사람의 장난으로 보거나 자연 현상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로 믿든 중요한 건 이 서클들이 사람들에게 끝없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스터리 서클은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의 신호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 그림자 인간. 여러분들은 혹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목격된 검은 그림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괴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눈의 착각이거나 조명 때문에 생긴 그림자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그림자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목격한 후 겪은 이상한 사건들까지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이 저를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기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검은 그림자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보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입니다. 물론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지만 동일한 존재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그림자가 정말 존재하는 무언가라면,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존재가 우연히 우리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검은 그림자를 본 사람들은 이후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접근해서는 안 될 존재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그림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은 그림자와 유사한 존재에 대한 기록은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섀도우 피플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수면마비와 관련된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방 한 구석의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그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1년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 청취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섀도우 피플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검은 그림자를 자주 목격했으며 특히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존재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후 이와 유사한 경험담이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착시 현상이 아니라 무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2013년 영국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새벽 3시경 집안에서 기묘한 움직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상한 점은 그 그림자가 벽을 가로질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했을 때 실제로 그녀의 집 내부에 누군가가 서 있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은 형체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 주민들 여러 명이 동일한 그림자를 봤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실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빛의 착시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특정한 순간에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검은 그림자는 과연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에 존재하지만 보지 못해야 하는 무언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눈에도 보이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고 뒤돌아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꿈속에서도 똑같은 곳에서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단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그림자. 전 세계에서 목격된 이 존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밤늦게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낮에도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도 나타나며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윤곽만 있을 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는 있지만 움직이는 방식이 부자연스럽고 때때로 벽을 통과하거나 갑자기 사라진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포영화 속 괴물이 아닙니다. 이 그림자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이 나타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03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앞 CCTV에서 기묘한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집 앞을 서성이다가 천천히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집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가족들 모두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가 CCTV를 다시 확인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그 그림자는 어느 순간 현관문 앞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장면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2년 영국 런던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을 따라다닌 검은 형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신고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그림자를 봤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으며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그림자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야근을 마치고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의 그림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명 착시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마치 독립적인 존재처럼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뛰기 시작했지만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깨어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 곳곳에 정체불명의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검은 그림자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현상이 뇌의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눈이 빛을 잘못 인식하거나 피곤할 때 신경이 오작동을 일으켜 허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그림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동일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환각이라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 충격적인 가설은 이 검은 그림자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컬트 연구자들은 이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과거 흑마법이나 심령 현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종종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불러내려 했으며 일부 기록에는 이들과 접촉한 후 실종되었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이 검은 그림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이것이 일종의 실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비밀 프로젝트에서는 인간의 뇌파를 조작하여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조건에서 인간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검은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현상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그림자들은 점점 더 많은 목격담을 남기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착시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검은 그림자는 무엇이며 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목격된 검은 그림자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를 목격하고 있으며 그 증언들은 점점 더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환영이나 심리적 착시로 치부되었지만 이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존재를 목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단순한 공포 심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검은 그림자는 어디에서 온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검은 그림자와 관련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중세 유럽의 연대기에서는 한밤중에 검은 형체가 성벽을 따라 걸어다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길을 본 사람들은 곧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존재가 인간의 목숨을 거두러 온 사신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현대에도 이 검은 그림자의 존재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통해 검은 그림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한 공항에서 근무하던 보안 요원이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검은 형체가 있었는데 이 형체는 마치 움직이듯이 형태가 변하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은 이 현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했지만 실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공항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이 이상한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공항 시스템 일부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다시 보고되었습니다. 2019년 한 방송국의 생방송 도중 스튜디오 안에서 검은 형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이나 반사광으로 인한 착시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이 현상이 단 한 번이 아니라 같은 방송국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방송국에서는 이상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하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두고 일부 과학자들은 전자기적 간섭이나 빛의 왜곡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특정한 환경에서는 인간의 눈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를 보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조명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거나 특정한 각도로 빛이 반사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가진 검은 그림자가 목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그림자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어떤 실체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부 초자연 현상 연구자들은 검은 그림자가 인간과 다른 차원의 존재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이 존재들이 인간의 세계와 교차하며 순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를 그림자 인간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인간과 접촉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은 그림자를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이후 이상한 꿈을 꾸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이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오며 말을 걸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고 오직 강렬한 공포감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검은 그림자가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초자연적 존재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존재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증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검은 그림자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검은 형체를 목격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착시라고 쉽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동안 실제 있었던 타임슬립 사건. 여러분은 아비코 52편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78년 1월 31일 스페인에서 발생한 이 기이한 항공 사건은 비행 중 기상 악화로 인해 빌바오 공항에 착륙할 수 없게 된 비행기가 산탄데르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한 후 구름 속에서 7분간 정지 상태에 놓인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제탑의 레이더에도 비행기가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시간은 원래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33분이 걸렸고 승무원들은 비정상적인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으며 이 사건에 대한 보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나름 논리정연하게 종합해서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비행기의 기계적 결함과 조종사의 판단 미스를 강조하며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내막은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행기가 하늘에서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네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는 사건이니 말입니다. 더욱이 그대로 멈춰선 채로 하늘에 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시간이 7분 동안이라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대단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사설은 이만하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비행기 기장 카를로스 범유와 부기장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는 발렌시아의 마니세크 공항에서 이륙한 후 기상 악화로 빌바오 공항에 착륙할 수 없자 산탄데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속에서 심한 흔들림을 겪으며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방향표 시기와 나침반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혼란이 가중되었고 비행기는 마치 공중에 고정된 듯 요동쳤습니다. 7분 후 그들은 구름을 벗어나 푸른 하늘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의 경험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이 현상이 단순한 기상 현상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카를로스는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며 그들이 경험한 구름이 렌즈 구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비행 중의 경험을 기록하며 이 사건을 통해 비행의 안전과 기상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아비앙코 52편 사건은 단순한 비행 경험을 넘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일깨워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겪은 기이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심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1월 31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마니세크 공항에서 아비앙코 항공 52편이 이륙했습니다. 기장 카를로스 범유와 부기장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는 빌바오 공항으로 향하던 중 기상 악화로 인해 약 70km 떨어진 산탄데르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비행 중 카를로스는 눈부신 렌즈형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 모습에 놀란 두 조종사는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글을 착용했지만 그 순간 산탄데르 관제탑과의 통신이 끊기고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비행기는 심한 흔들림을 겪으며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었고 방향표 시기와 나침반은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속에서의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음을 느꼈고 결국 7분 후에 구름을 벗어나 푸른 하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카를로스는 그들이 비행한 속도를 고려할 때 구름의 길이가 무려 70km에 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산탄데르 관제탑과의 통신이 복구되자 카를로스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관제탑은 비행기가 구름 속에서 전혀 이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원래 15분이면 도착할 비행이 총 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시간의 공백은 카를로스와 안토니오 그리고 관제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기의 정규적 이상으로 기록되었고 입소문을 타고 퍼졌지만 대부분은 이를 도시 전설로 여겼습니다. 이후 스페인의 초자연 현상 TV 쇼 그 너머에 카를로스와 안토니오가 등장하여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름 속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기상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인 해석이 어려워지자 초자연 현상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진입했던 것은 렌즈형 구름이 아닌 정체불명의 시공간 왜곡이었고 이로 인해 비행기가 이상을 겪고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었지만 그날 하늘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은 분명했습니다. 46년 전 그날 하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카를로스와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미스터리한 비행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 경험을 넘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재 아비앙코 항공 52편 사건에 대한 독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 경험을 넘어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된 미스터리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앙카 항공 52편 사건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중 연료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제탑과의 소통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비상 착륙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뉴욕 JFK 공항에 접근하게 되었고 결국 착륙 시도 중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기술적 결함도 중요한 요소로 언급됩니다. 비행기의 연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조종사들이 연료 잔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행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시스템 오류가 사고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상 조건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비행 경로에 있던 기상 상황이 조종사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는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의 비행은 조종사들이 연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운영의 문제도 지적됩니다. 아비앙카 항공은 당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로 인해 비행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비앙카 항공 52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이후 항공사들이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초자연 현상 관련 프로그램에서 카를로스와 안토니오의 인터뷰가 방영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 사고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항공 안전 보고서와 같은 학술 자료들도 이 사건을 다루며 사고의 원인과 예방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은 아비앙카 항공 52편 사건을 통해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앙카 항공 52편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과학적 설명과 초자연적 해석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비행의 매력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사가 드디어 밝혀낸 성경 속 태양이 멈추었던 사건의 진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태양이 하늘에 멈추었던 사건을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물론 종교가 기독교이거나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이 실제했던 역사 속 사건이라고 굳게 믿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정말로 태양이 하늘에 멈춰서고 하루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한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를 나사가 컴퓨터를 통해 밝혀냈다고 하여 한동안 진실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신에게 기도했을 때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 전투의 운명을 바꿨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성경의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 현상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야살이란 야살의 책, 즉 다시 말해 책의 이름은 야살 또는 이스라엘의 노래로도 알려진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고대 문서로 성경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찬양과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사건이 언급될 때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됩니다. 야살의 책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해지지 않는 고대 문서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집니다. 야살의 책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함께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1890년 예일대학교의 찰스 토튼 교수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의 연구는 잃어버린 하루를 찾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계산의 오류가 아닌 고대의 우주적 사건과 현대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흥미로운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 신의 권세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수아의 긴 하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신비로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렇게 머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기도하던 그날,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의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의 치열한 전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날이 어두워지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신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라. 그날은 해가 지지 않고 하루 종일 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 속 이야기는 신의 절대적인 권세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고대의 우주적 대사건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1890년 예일대학교의 군사과학 교수 찰스 토튼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과 함께 천문 달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태양과 달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작업을 마친 찰스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날짜가 하루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계산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에 자문을 구하던 중 성경의 신이 하루를 멈췄다는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찰스는 이 이야기에 큰 영감을 받아 잃어버린 하루를 성경 속 여호수아의 긴 하루와 연결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경 속 신의 기적이 고대의 우주적 사건을 기록한 것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설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여호수아의 긴 하루와 아하스의 다이알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찰스가 스스로 세운 계산식에 의거한 오류일 뿐 성경 속 이야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학계의 관심을 얻지 못한 이 주장은 잠깐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커티스 엔진의 사장이었던 해럴드 힐은 아폴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나사와 계약하여 부품을 납품하던 중 나사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행성 궤도를 추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때 기계가 정지한 이유가 하루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23시간 20분이 모자랐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해럴드는 이를 단순한 재미로 여겼지만 몇 년 후 우연히 찰스 토튼의 저서를 읽게 되면서 그가 전에 들었던 사라진 하루가 찰스의 가설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긴 하루와 나사의 프로그램 중지 사건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성경 속 여호수아의 긴 하루와 찰스의 하루가 빈 우주 달력, 그리고 나사 직원들이 발견한 23시간 20분의 지연이 서로 연결된다는 주장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고대에 발생한 신비로운 천체 현상에 대한 기록으로 해석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더 깊이 있는 과학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대 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긴 하루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D. 윌슨은 이 사건이 일식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멈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음이 침묵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1131년 9월 30일의 일식이 여호수아의 긴 하루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식의 지속 시간이 최대 8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러 오류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태양은 이스라엘 군의 머리 위에 떠 있었고 달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해와 달이 일식을 만들기 위해 정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구절은 천동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시속 170km로 동쪽으로 날아가고 자기장이 사라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긴 하루는 신화일 뿐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며 사라진 하루는 기계적 오류나 계산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1997년 나사는 여호수아의 긴 하루에 대한 질문에 물리법칙에 의거하여 태양이 하루 동안 하늘에 정지했다는 이야기는 증거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사라진 하루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학자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는 여호수아의 긴 하루와 관련된 전설들이 세계 여러 곳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중국, 로마, 인도, 그리고 폴리네시아의 신화에서도 긴 낮이나 긴 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천체 현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긴 하루는 단순한 신화인지 아니면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 사건의 기록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비로운 연결고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긴 하루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의 한 구절에서 유래하며 여호수아가 전투 중에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기도한 결과로 묘사됩니다. 대중적으로 이 이야기는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기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이 사건이 신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통해 신의 위대함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반면 과학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신화나 전설로 간주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D. 윌슨은 여호수아의 긴 하루가 일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식의 지속 시간이 짧아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사는 여호수아의 긴 하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태양이 하루 동안 하늘에 정지했다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여호수아의 긴 하루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학자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는 여호수아의 긴 하루와 유사한 전설이 세계 여러 문화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류가 경험한 어떤 천체 현상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대 중국, 로마, 인도, 폴리네시아의 신화에서도 긴 낮이나 긴 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는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라고 집단 체면의 일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긴 하루는 신앙과 과학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얽힌 복합적인 주제로 대중은 이를 신화로 받아들이는 반면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비로운 연결고리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긴 하루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신앙과 이해의 한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